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자, 이번 드디어 이제 12월 30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국 시장 정기장들이 모두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연말이 이제 휴일로 시작이 되니까 그건 나쁘지 않네요. 그다음 1월 1일 신년 연휴까지 있고 1월 2일부터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금융시장이 개장이 되고 한국시장도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23년도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오르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각 자산별로의 흐름들을 보면 처음에 출렁출렁하다가 그 10월 달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다시 크게 빠졌다가 다시 크게 반등하면서 이렇게 끝났고 채권 시장의 채권 흐름은 조금 궤적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오른쪽에 큰 산을 그리면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증시학도 TV 한 해 동안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증시학도 TV 올해 정말 파란의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특별히 외부 쪽에서 저희에 대한 비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그것들을 잘 극복하고 나갈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들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응원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 전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의 그런 뭐랄까요 비난을 많이 받았던 저하고 좀 지근거리에 있는 분은 아주 멘탈이 탈탈 털렸다. 는 게 그 적당한 표현이 될 정도로 좀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 가격의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었죠. 뭐 T로 시작되는 외국 회사에 대해서도 이 가격은 5년 후에 이익을 땡겨온 곳이라서 이 성장률이 80%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되지 않는 한 어렵다. 그런데 세상 어떤 기업도 80%의 성장률을 계속할 수는 없다 하면서 그때 관련해서 고평가 수준이라고 얘기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2차 전지도 같습니다. 미래 전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테슬라의 미래 전망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2차 전지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주식이라는 것은 중간중간에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미래에 이룰 이익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당겨서 주가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미래의 이익 전망과 또 미래에 나타나는 이익이 조금 훼손될 경우에는 주가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그렇게 그 이슈가 되어지고 인기가 많은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면 다칠 수가 있으니 다치지 않으면 미래가 있으나 다치고 나면 미래가 없을 수 있다는 게 이 자산시장의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그런 기조를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투자 원칙이니까 뭐 남들은 그쪽에서 뭐 5배를 먹든 10배를 먹든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저희 페이스로 달리는 겁니다. 주식은 마라톤과 같은 것이라서 옆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내 페이스보다 더 빠르게 달리다가는 내가 지쳐서 완주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이죠. 투자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면 그리고 내 패턴을 잃어버리면 완전히 그 완주하지 못하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 자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패턴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저희는 저희의 호흡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이 호흡에 대해서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진시각도 TV 그 가족들 그리고 구독자분들 그리고 또 함께하고 계신 파트너분들 그리고 크루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 재미나게 어제 한국에서는 마무리가 중국 시장 마무리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애기가 나와서 저도 그거 보면서 계속 웃으면서 우리 준모 얼굴 보게 됐는데 또 많은 댓글로 성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저희를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정보를 드린다. 뭐 이건 아닙니다. 리딩방은 엄청난 정보를 드린다. 뭐 월 뭐 몇십 프로, 주 50%,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주 50%. 내 돈을 맡기고 싶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월 50%?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월 50%는 몇 년에 한 번씩 운 좋게 내가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했을 때 그 종목이 50% 100% 오르면 얻을 수 있는 대목이지 그렇게 자주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흐름이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뻥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리딩방의 흐름들에 대해서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리고 드렸는데
그날 바로 그 대화방이 폭파됐습니다. 없어졌어요. 텔레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텔레방에서 리딩방을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얘들이 제가 입장을 하게 되면 저를 노리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도움이 되어서 돈을 벌었어요. 막 이렇게 막 바람잡이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심지어는 10명 이상의 바람잡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바람잡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자, 젊은 여성의 그 이끌어주는 가이드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권유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 외부로 돈을 맡겨서 안전하니까 거기다 돈을 맡겨서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방이 폭파됐어요. 제가 그거 증거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얘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중에 전 경찰서에 보여주면 왜 내 이름으로 다 글을 쓰니까 이사라 그러면서, 저 이사 아니고요. 이제 올해부로 지점장도 마무리하고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21년도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플러스 전환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점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고객들 계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23년부로 지점장 끝냈고, 뭐 우승도 대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지점장이 뭐 대상 받았으면 할 거 다 했죠. 예, 그래서 다시 어, 자산 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 그냥 다시 부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점도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지점도 그 옆 지점으로 좀 이동하게 되어서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초반에 약간 만나는 게 지점 이동 관계로 조금 애매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컨텐츠가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24년도 목표는 역시나 잔고 최고 수준을 돌파하고 신고점을 만들어내는 게 당연한 목표가 되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24년도에는 보다 매진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는 그럼 줄일 거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유튜브는 개인적으로 대담은 제가 공부하는 자리예요. 그래도 주말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공부하는 자리고, 참고로 저는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운동하는 거 외에는 다른 취미생활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가 어디 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못하죠. 왜냐하면 시간이 그만큼 허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일종의 유튜브를 취미생활 삼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삼아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처럼 다른 일을 또 하지는 잘 못한다. 대신에 물론 이렇게 연말 휴가는 전 꼭 지켜서 오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런 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해요. 스스로에 대한.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직업적인 유튜브까지는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몰라. 회사 잘리면 직업적인 유튜브가 되려나?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신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저희의 이름들을 사칭한 리딩방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신고를 하더라도 나중에 또 일어날 거예요. 잡초가 계속 잘라도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올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뭐 주변에서 무슨 회원제 어떤 거 지금 그거 안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뭐 연 뭐 100만 원, 월 뭐 3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으면서 회원제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같이 공부하자. 그리고 이런 공부를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공부방이니까 저는 뭐 돈 내고 공부는 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모여서 뭐 책도 읽고 스터디도 하고 기업에 대해서 탐방도 같이 가고 탐방한 것도 나누고 뭐 이런 건 되게 좋아요. 그거는 뭐 돈 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쪽은. 근데 돈 받고 종목 뿌려주는 데 있죠. 이게 맞을 거다. 그거 따라갔다가는 패가망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 그런 거 따라갔다 돈 벌었다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20 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좀 있으면 좀 제 옆에 와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없어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상 저는 현장주의자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데 가서 돈을 벌었다면 가능성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회비입니다. 여러분들 회비를 받아서 그들이 그걸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웬만한 작은 증권사보다 리딩방 큰 데가 돈을 순이익은 더 짭짤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수백억대로 돈을 버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저희 쪽에 제보해 주시면 저희를 구독자는 아니셨어요. 역시나 이상하다 했는데 구독자는 아니셨고 그분도 거기에 들어가서 500만 원 손해 봤다고 합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씩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절대 그런 데 가지 마시라. 그리고 뭐 회원해가지고 종목 준다, 자기네가 맞춰준다. 너들의 계좌에 지난 5년 또는 10년의 수익률을 보여줘.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희들 정말 그렇게 돈 잘 벌어? 그럼 네 돈이나 해. 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죠. 예. 정말 자신 있으면 그래 운용사를 차려. 자문사를 차려. 그래서 보여줘. 한번 보여줘. 보고 싶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데는 절대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운용사 차리세요. 그리고 자문사 차리세요. 그래서 실력을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제발. 그게 저희들의 마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어필하고 싶고요. 연말이라 제가 쓸데없는 얘기 많네요. 미국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이죠. 미국에서는 29일 금요일로 장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마감 시황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2년 하락장에서 대반등에 성공한 해가 23년 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S&P는 24%대의 상승을 했고요. 다우는 13%, 나스닥은 무려 44%대의 대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대 지수가 마지막 12월 직전부터 해서 9주 연속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어마무시한 기록입니다. 이거는 다우 나스닥은 19년 이후 가장 오랫동안이고 S&P 대표 지수는 2004년 이후 최고 장기 상승 랠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한번 가능한 시점이 아니냐 싶은데 마감은 소폭 조정하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12월 상승이 역대 최대치라고 합니다. 어마무시하죠. 역대 최대치의 상승을 한 시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채권 10년물은 아주 재밌는데요. 차트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부터 이렇게 끝으로 간다고 하면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쭉 금리가 올랐다가 10월까지 올랐다가 다시 쭉 떨어졌어요. 그래서 산이 하나 만들어지면서 끝이 났는데 마지막 종가는 연초와 똑같습니다. 야, 가만히 있었으면 제자리, 중간에 휘둘렸으면 잘 탔으면 대박, 휘둘렸으면 쪽박. 이 바로 미국의 채권 시장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보면은 5년물과 5년물은 보합,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올랐고요. 이 OBP, BP 반면에 2년물은 금리가 2.9bp 떨어졌습니다. 단기물까지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하락을 거의 모든 주체들이 확신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상당히 빨리 반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신하고 있고 90% 정도 수준으로 6월 달까지는 3번의 금리 인하 그리고 12월까지는 6번 이상의 금리 인하를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적당한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3월에 실질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없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좀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네, 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연준이 과연 시장이 원하는 대로 금리를 3월부터 금리 인하 시작하면서 4번 이상에서 8번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해준다면 시장은 더 랠리를 쭉쭉쭉 뻗어갈 것이고 이건 채권 시장, 주식 시장에 모두 랠리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면 좀 흐름은 달라질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서의 시그널 중에 하나는 러셀 2000 지수가 상대적으로 먼저 멈출 겁니다. 네. 먼저 멈추고 그 다음에 대형 종목들이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준은 지금의 이 긴축 과정들을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소심하게 이루고 있다. 12월 한 달간의 자산을 뺀 규모를 보면 평소보다 자산을 덜 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간으로 자산을 빼는 수준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연준의 그런 어떤 유동성 공급에 대한 조절 장치 중에 하나가 RRP라는 게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그러니까 Reverse Repurchase Agreement예요. 보통은 Repurchase Agreement,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요.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고요.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있는 채권을 사서 거기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시간을 두고 상환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시중에 돈을 주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RRP를 가지고 시중 유동성을 조절을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앙은행과 은행과만의 거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의 유동성 조절 장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최근 상황들은 어떻게 되냐면 금리가 많이 채권 금리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중반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무부의 발행 채권이 늘었잖아요. 근데 그 금리가 어떻습니까? 네,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금리가 높죠. 그러면 사실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 뭐 그냥 채권 들고 있어봐야 뭐해 하면서
중앙은행에 갖다 주고 이자 받고 이러면은 유동성 운용의 그런 묘를 살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RRP에다 넣어놨던 것이 최근에는 어떻게 되냐면 시중에 그 발행증권, 재정증권의 금리가 높아지니 그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니까 돈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럼 RRP는 어떻게 될까요? 줄고 있어요. 그럼 연준의 총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주는 거죠. 예,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RRP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시중에서의 자금 그 어떤 통화량의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은행 그 연준이 자산을 줄여도 직접적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좀 줄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어떤 자본시장과 자산시장의 연착륙을 연준이 바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QT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이 부분도 이렇게 계속 줄여가면서 다른 쪽에서 유동성 공급 조절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보여지니 연준이 정말 그 빠바박 시장이 깨져도 상관없어 우리가 긴축을 쭉 할 거야 돈을 쭉쭉 빨아당길 거야 이런 분위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시장에 현재 상황에서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인 플레이어로 즉 자산시장의 상승을 억누르는 공격적인 플레이어가 될지 좀 의문이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자산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달러가 소폭 강세입니다. 근데 엔화도 강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야? 예, 유로화가 약세가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유로화는 엔화 대비 0.5% 정도 수준의 큰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위안화하고 원화도 약세입니다. 원화가 전일 상당히 큰 폭으로 1286원, 한 10원 정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위안화도 강세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엔화도 강세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강세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거의 10원 가까이, 올 8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1294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N1 환율은 100엔당 900 다시 10원이 넘어서 918원까지 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건 아직까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 추세면. 근데 1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 달라질 겁니다. 한국은 종속 변수고요. 주 변수는 1번, 그리고 1번 엔화, 그리고 1번 엔화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 그리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그 통화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걸 중심으로 계속 읽어내야 되는 대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가는 하락을 지속을 했습니다. WTI가 연중 최저치 근처까지 지금 떨어지면서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71달러대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71달러면 연중 최저 근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브렌트유는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자 금 가격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2071. 그래도 연중에는 최고점 부근에서 지금 마무리됐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떨어지네요. 43,000에서 어제 42,000달러대, 오늘은 41,000달러대입니다. 자, SEC가 ETF 거래를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무조건 빠지죠. 무조건 빠지고 허용해 준다면요.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겠죠. 그러나 이미 사전에 좀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겠죠. 밤감기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어요. 그쪽은 제가 계속 본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벤트성 흐름으로 이벤트 논리로 따져본다면 실제로 구체화되는 상황이면 호재 발산으로 시세가 더 안 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 최근에 다시 좀 가격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통과된다면 엄청나게 단기적으로 큰 폭등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활동성 지표가 좀 나왔는데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 50이 기준이잖아요. 지난번에 55.8 나왔는데 이번에 46.9가 나왔습니다. 오, 뚝 떨어졌어요. 예상은 51대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게 결국 다른 PMI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테니까 ISM 제조업 지수 뭐 이런 쪽에도 영향을 미칠 테니 그러면은 미국의 제조업 활동 지수는 확실히 떨어진다. 활동성은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만약에 서비스업까지 꺾인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결국 고용까지 꺾이지 않겠는가라는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확실히 이제 미국은 높은 물가로 인해서 활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포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표가 나왔는데 어제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전년비 3.2% 상승입니다. 이전에는 3.3%였고요. 전월비로는 0.0% 보합입니다. 근데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0.5%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러니까 3.2%면 이거보다 좀 더 낮춰야 되는 물가가 되는 거죠. 2%대 중반 또는 그 아래까지 내려가야 될 거고요.
금리를 떨어뜨리려면 확실하게 2.5%나 또는 그 이하로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2%는 애매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금리를 떨어뜨려 줄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떨어뜨려야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를 내릴 것인지 여부가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형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그 티모 회사 뭐 비슷하게 한두 번 정도 사전에 이건 좀 위험하다. 너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얼핏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방송에서요. 근데 이제 어쨌든 워크아웃 났고 브릿지가 터지기 시작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좀 다행인 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총선을 한꺼번에 터지면 어떡할 건데 그 규모를 이랬는데 이제 먼저 터졌죠. 그럼 이렇게 되면 질서 있는 워크아웃이 질서 있는 어떤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브릿지를 통해서 브릿지가 깨지면서 브릿지가 들고 있었던 시행사들이 들고 있었던 땅값이 폭락을 하면 또 다른 주체들이 그 땅을 사게 될 겁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면 안 살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위기라는 걸 아는데 그 높은 가격을 받아줄 세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시행사들이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있었던 그 자본금 다 날리고 또 몇몇 채권단 일부 깨지고 후순위 채권이나 이런 것 깨지고 나면 다른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사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손실을 입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일찍 터뜨렸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어떻게 될 거냐? 그 집값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있어서 역대급 랠리를 펼쳤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자본시장의 흐름과 자산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이 정도로 역대급 랠리를 하면 좀 숨고르게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24년도 집값 쪽은 23년도까지 21년 이후 23년까지 계속 랠리가 유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론 23년 초반에 좀 떨어졌습니다. 22년 후반하고 다시 이제 복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24년도에는 뭐 최소한 숨고르기는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숨고르기가 거칠게 나와서 단기 급락이 나타난다면 지역별로는 때에 따라서 반등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미국 10월 이후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 10월 이후의 증시의 흐름에서 보면 소형주와 반도체 중심의 흐름이었습니다. 우리가 빅7,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는 것들이 랠리를 뽑았다? 정확히는 아니에요. 애플은 거의 안 올랐어요.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회복을 하게 됐지만 연초 대비로는 오른 게 없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나 몇몇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거든요. 그 애플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소형주들은 갭 메우기가 시작된 거고 일정 수준까지 갭 메우기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 다음부터는 주의 상황 보면서 움직일 것이고요. 지금 이 빅7 중에서도 애플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올랐다? 이거 반도체 주식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사상 최고치 같다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주식에 의한 랠리였어요. 자, 그렇다면 24년도 가장 기대가 되는 장은 어디냐? 네, 한국 증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오랫동안 쉬었던 바이오 주식들이 연말에 꿈틀댔어요. 반도체 올라주고 자동차 안 빠지고 다른 업종 하나가 한두 개가 더 올라와 준다면 그리고 화학 쪽에서의 수출이 다시 증가해서 이쪽도 보합 이상을 해준다면 24년도 한국 증시는 굉장히 재미난 증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장소에서 보지 않지만 좀 다른 장소에서 여러분을 뵙게 될 것이고요. 우리 크루들은 계속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잘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저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이렇게 23년도 연말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방송을 하는 일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많이 쓰셨고요. 잘 하셨습니다. 24년도도 더불어 함께 힘차게 뛰고 멋진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